상공회의소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농협, 제주은행,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의 사회공헌 사업으로 후원하는 제152차 제주경제와 관광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연을 해주실 윤병세 정관님의 양력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세 장관님께서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 국제문제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37년간 외교관 생활을 하시며 외교부 차관보, 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 비서관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셨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외교부 장관으로 재임하시며 대한민국 외교의 중심에서 활약하셨습니다. 현재는 서울국제법연구원 이사장으로 활동하시며 군사 분야에서의 책임있는 인공지능 사용에 관한 글로벌위원회 의장을 맡아 국제규범 수립과 평화적 기술 활용을 위한 논의를 주도하고 계십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경력과 공로가 있으시지만 시간 관계상 모두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원장님께서는 미중 패권 경쟁과 한국 외교라는 주제로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전개되는 미중 간 전략 경쟁의 흐름과 그에 따른 한국 외교의 과제, 그리고 기술 패권 시대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윤병세 장관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제주상공회에서 양회장님께 감사드리고 또 아침 일찍 이렇게 많이 와주신 여러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 5월에 제주 포럼에 이제 발표하기 위해서 왔었는데 사실 이제 이번 제주 조찬 포럼은 저는 좀 특이한 이제 방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찬 연설 별로 안 합니다. 연설을 1년 내내 국내외에서 한 수십 번 이상 하는데 조찬연설은 제가 이제 상대적으로 적게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이제 특히 조찬연설을 수락하게 된 이유는 오늘 주제가 언뜻 보게 되면은 사실 경제인들한테 직접 나한테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큰 주제인데 사실 내용을 알게 되게 되면 이거를 모르게 되면은 이제 국제질서를 파악할 수 없구나. 이제 국제질서는 내 생활, 내 생존, 내 밥상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걸 아마 여러분들이 더욱더 아시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바로 인도 총리, 모디 총리가 지난 25년 동안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 양당 정부 대통령이 그렇게 가장 역적을 둬가지고 25년 동안 최고의 발이 심부름이지 만들었던 관계인데 러시아적 가스를 산다는 하나 때문에 틀어졌어요. 구조적으로 틀어진 건 아닙니다만 상당히 감정적으로 틀어져 있는데 근데 바로 이게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국제질서가 지금 그동안에 이제 냉전 시대는 미 소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일망, 지금 이제 포스트 탈냉전 시대라고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신냉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다른 측면이 있어서 이제 흔히들 복합 대전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 핵심에 이 복합 대전환 시대라든가 유럽에서 얘기하는 시대 전환이라는 얘기의 항상 핵심은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니고 이스라엘 가자 전쟁도 아니고 뭐 다른 전쟁도 아니고 바로 미국 중국 간의 전략 경쟁이고 뭐 본질에 있어서는 패권 전쟁입니다. 패권 경쟁인데 그 패권 전쟁에 가담하고 있는 액터들이 과거에는 별로 없었어요. 지금은 미국, 중국 이외에 러시아가 중국과 무제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해가지고 이제
거의 동맹 가까운 그런 준동맹 관계 유지하고 있고 또 이제 북한이 러시아에 또 파병을 하고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는 자동 개입이 가능한 동맹으로 이제 바뀌어버리고 그 세 나라가 또 어떤 면에서는 또 같이 긴밀 연대를 하고 이거를 일단 또 이런 나라들 못지않게 과거에 약한 소위 비동맹이라고 했던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부상을 하면서 한쪽으로는 브릭스라고 그래가지고 인도가 포함된 중국, 러시아, 브라질, 그다음에 뭐 사우스 아프리카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나라가 이제 합친데다가 또 거기에 한 대여섯 나라가 더 붙어가지고 과거에 G7이 하던 그 정도의 국력을 현재 행사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이러한 브릭스 국가의 맹주가 인도입니다. 근데 인도가 맹주를 있는 이 브릭스 국가의 핵심 멤버가 인도인데 인도는 바로 우리가 흔히 이제 새로 얘기하는 이 글로벌 사우스, 과거에는 이제 이념적으로 비동맹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주로 이제 이 경제적인 측면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측면에서 이제 글로벌 사우스라고 좀 자기 얘기를 하죠. 글로벌 웨스트는 서방, 글로벌 이스트는 이제 주로 러시아를 포함한 주로 이제 좀 이 전체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들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국제 사회의 구조가 이런 신냉전 구도화에서는 이 미국이 힘이 붙이고 중국은 따라오고 러시아는 이제 아직 힘은 많이 떨어졌지만 군사적으로 강대하다 보니까 이런 강대국 중심주로 또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강대국 회귀 시대 또는 세력권 시대의 회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한 강대국 회귀 시대와 세력권 시대의 핵심은 바로 더 이상 이제 규범이 아니고 하나의 이제 힘이 주도하는 그러한 파워 베이스드 된 그런 질서가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근데 우연히도 이제 금년도에 그러한 파워 베이스드 국제 질서의 가장 중요한 행사가 바로 이제 이번 주에 바로 이제 경제수혈이 된 겁니다. 경제수혈이 있는데 그 경제회의의 결과의 향방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더 덜 싸우는 약간 관리 모드로 갈지 아니면 이제 계속 이제 그 싸우는 모드로 갈지 그것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불어 가지고 이제 이 미중 정상회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중 정상회담도 있고 이제 한일 정상회담도 있고 다자회의 특성상 이제 여러 가지 정상회담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바로 여기 있는 그 우리 상공인 여러분들의 앞으로 경제 활동이라든가 또 어차피 이제 그 대외 관계에 협력을 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세계 정세가 과거처럼 적과 동지가 불분명할 때에는 한쪽에만 잘 쓰게 되면 이제 편하게 예측할 가능성이 적고 그랬는데 지금은 워낙 이런 그 질서의 국제 질서의 핵심 액터들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서로 합종 연행을 해가지고 거의 이슈별로 이렇게 뭉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가 지금 예를 들면 합치고 있는 그런 합종 연행하고 있는 그룹만 한 8가지, 9가지가 돼요. 브릭스는 중국, 러시아가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반미, 반서방 같은 인상을 주는데 거기에 또 인도네시아도 들어가고 또 UAE도 들어가고 사우디는 가입을 신청했는데 발의는 안 하고 이런 식이 되어버렸는데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인도 태평양에는 또 우리 뭐 미국의 동맹국인 이제 이 한국, 일본, 호주 이런 나라들이 3자, 4자, 5자식으로 해가지고 또 많이 이제 뭉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계 질서가 미국과 소련 또는 이제 그런 미국과 중국만의 그런 이제 세계가 아니라 여러 나라가 이제 이제 행동을 하는 그런 다국화의 시대로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질서가 다 갈라져버린 바람에 마치 그 지각 변동이 생겨가지고 이제 분열되고 갈라지다 보니까 지각판에 어느 쪽에 우리가 서 있냐에 따라서 자칫하면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잘못되면 지각판 사이는 낭떠러지 떨어질 수도 있고 옛날에 갈라지기 전에는 양발을 다 걸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측면이 이 파편화된 세계 질서 속에서
과연 이제 세계가 어디로 가 있고 또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이냐는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하지 않게 되면 아무리 신문에서 오늘은 관세 협상, 뭐 내일은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면 아무리 이제 우리가 보더라도 그 전체 맥락을 이제 보기가 좀 어렵다. 컵을 하나 가져가서 이제 그걸 나누는데 컵을 하나 다른 컵을 가져가서 제 컵을. 그래서 이러한 커다란 국제 질서의 이 틀과 구조와 이 맥락을 좀 미리 알고 계시면 이 비즈니스 하시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특히 금주의 이런 외교 슈퍼위크의 결과를 잘 보시게 되면은 이게 제주도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제 주제 관련해가지고 사실 이제 한 10가지 정도 뭐 큼직한 제목을 이제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주로 이제 좀 무거운 얘기하는다면 가능한 이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측면만 조금 이제 감수할 생각입니다. 뭐 상세한 내용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모두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어지러운 다각화로 가는 국회 질서의 한 단면을 한 달 전에 두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한 사람은 이제 이 문신을 많이 박은 미국의 국방장관 젊은 장관이 바로 이제 8월 말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미국 장성들을 미국에 불러다가 연설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특이한 얘기였어요. 이제는 방어 아닌 전쟁을 준비해라. 이게 지침이었어요. 근데 3일 후에는 또 이제 이 북경에서 열린 열병식에서 시진핑 주석이 26개국 정상에 와 있고 김정은이도 와 있는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류는 평화냐 전쟁이냐, 대화냐 대결이냐의 선택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마음속으로는 전쟁을 꼭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현재의 국제 질서에 대한 상황을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보고 있고 만약에 지금 이러한 최악의 상태까지도 대비하지 않게 되면 자칫하다가는 자기가 그동안 주도해왔던 국제 질서 속에서 때로는 미국이 때로는 중국이 아니면 다른 나라들이 뒤로 미지거나 아니면 뭐 옛날 우리 그레어 메리슨 하버드 교수가 얘기하는 것처럼 역사의 뒤안길로 이제 밀어나갈 수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합종 영역의 그런 세계 질서를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되는데 이 중에 이제 그 이 미중 경쟁의 이런 그 이제 대립이 결국 이제 본질적으로는 패권 전쟁입니다만 이 모든 그 미중 경쟁의 여파가 애꿎게도 미국과 깊이 관련을 맺었거나 중국과 깊이 관련을 맺은 나라들한테 마치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이고 있어요.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의 이러한 리트머스 테스트 안에 안 들어가는 경우가 없을 정도로 다 이제 그 미중 경쟁에 이제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런 것이 하나라면 또 하나는 이제 우리 트럼프가 이제 반기를 든 바로 이 세계화 문제인데 더 이상 이제 이 세계화 시대는 흔히 과거에 중남미에서 이게 가진 자들을 더 배려하는 그런 시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거꾸로는 그 세계화 시대를 만들었던 미국의 공화당 정부, 특히 공화당 트럼프 1기와 2기가 더 심합니다만 이 시대에서 완전히 글로벌리즘을 저그렇게 규정을 해버렸어요. 글로벌리스트는 단순히 아이디어리스트를 넘어서 미국이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서방과 중국과 다른 나라들에 의해서 착취당하게 만든 제도라는 의미에서 그걸 반대하면서 자기는 어떻게 하겠냐. 나는 일방주의를 가겠다. 미국 우선주의를 가겠다. 또 관세철처럼 일방주의가 우선이긴 하지만 때로는 양자주의를 가지고 협상을 해서 내가 이기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미중제 경쟁이 사실은 패권 전쟁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가 된 이번입니다만 패권 전쟁의 말을 들을 정도가 된 거는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아직 10년도 안 되는 거고 트럼프 일기 2017년부터 된 건데 그 전에 한 12년부터 50년 동안에는 저희 키신저와 닉슨의 그런 이거를 다 이어받아서 일종의 우리가 이제 전략적 관여라는 그런 저희 말하는 상호 공존 공생의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트럼프 일기 때 관세 전쟁으로 시작을 해서 바이든 때 첨단 기술 관련된 또 이제 그 기술 전쟁을 받아 지금 이분까지 디리스킹까지 갔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와가지고는 거의 기술 전쟁은 물론이고 거의 모든 분야 관세를 시작하고 관세를만 눈에 보이지만은 사실 본질에는 관세와 무역, 거기다 금융, 첨단 기술, 우주, 지역 패권 모든 게 다 관련되는 그런 이제 경우가 바뀌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서 이제 좀 경계를 하고 심지어 지금은 이제 적이라는 말까지 해요. 애드버스라는 말까지 하는데 그렇게 된 가장 두 가지 이제 그 이정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이 스스로 2001년도에 중국을 WTO에 가입하도록 도와줬어요. 근데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WTO의 제도에 의해서 완전히 전 세계가 중국의 시장이 되어버리면서 엄청난 고속 성장을 해버렸거든요. 그러한 성장으로 막 고속 성장으로 막 18%에서 가는 그런 와중에 2008년에 이제 세계 금융위기가 미국과로 왔는데 2008년 이후로 미국은 쇠락을 하고 중국은 그 고속이 계속 가다가 최근에 이제 중고속으로 이제 줄고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격차가 한때는 이제 중국이 미국의 코미까지 올라갔어요. 한 4분의 3. 미국의 명목 GDP의 한 4분의 3 정도 되는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다시 3분의 2 정도까지 내려가는 그런 정도가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그 경제력만 가지고도 지금 중국이 버거운데 특히 시진핑 3기가 되면서 시진핑이 이제 집권하면서 2012년에 이제 집권을 하면서 한 10년 동안 경제력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군사력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소프트파워, 샤프파워라 그래가지고 전 세계 침투하는 그런 측면에서 많이 이제 그 힘이 세지고 거의 미국이 그동안에 소위 말하는 비나인하게 이게 이제 그를 크게 나쁘지 않게 보던 그런 중국의 행태를 이제는 더 이상 놔두면 곤란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바뀌면서 2017년에 이제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시작해서 이제 그 경쟁과 대결에 시작한 거죠. 그래서 키신저가 한 1년 전에 이코노미스트랑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한탄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와 닉슨 대통령이 만들어서 50년 동안 미국의 정국 변화에 관계없이 잘 유지했던 미중 관계를 한순간에 한 칼로 다 날려버리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한탄을 하고 이제 돌아가시는데요. 그 정도로 이제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이 전쟁이 계속 관세 전쟁에서 여러 가전선으로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완전히 미국과 중국이 갈라섰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시대에 이제 그 첨단 기술 중심으로 한 디리스킹을 지금은 이제 디커플링 쪽으로 가고 있는데 분리된 쪽으로 가고 있는데 좀 아직도 약간은 선택적으로 디커플링하는 측면이 남아 있고 또 이제 심해지게 되면은 그러면 진짜로 이제 완전히 모든 것이 이원화되는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과거의 미국은 보자기야 인도태평양 또는 아시아태평양에서 미국을 위협하는 지역 패권을 도전하는 세력으로 봤지 세계 질서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미국을 못한다라고 약간 안이하게 생각을 했어요. 역사적으로 미국에 도전했던 나라는 다 망했거든요. 나치도 망하고 일본도 망하고 소련도 망하고 다 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도 결국 망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중국은 냉전 시대의 소련이랑 다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소련은 당시 군사력은 세지만 나머지는 약했는데 중국은 지금 오히려 경제력, 군사력, 첨단 기술력 모든 면에서 역사상 최초로 미국에 버금갈 수 있는 나라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 몽이 만약에 시작된다면 그것이 2035년이 될지 2040년이 될지 미국을 압도할 수 있는 거라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민주당 정부나 공화당 정부나 완전히 정신을 차리고 최소한도 중국을 더 이상 놔둬서 안 되겠다는 데는 일치하고 있어요. 방법이 좀 다를 겁니다. 방법이.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러한 부상이 과연 얼마나 갈지에 따라서 이제 미중 경쟁과 이런 연결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국이 이제 지금 고속성장에서 중고속 또 지금 중속 성장으로 보다 보니까 한 4~5%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뭐 라이징 차이나는 더 이상 아니고 피크 차이나다 이런 얘기하는 분이 있고, 또 반면에 중국 쪽에서는 봐라 지금 벌써 미국은 벌써 이미 피크 차이 유나이티드 아메리카를 떠나서 이제 언덕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 해가지고 서로 이제 상대방이 이제 피크고 이제 자기네에서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최소한도 제가 이번 5월달에 상해랑 한국 쪽으로 가면서 아주 소위 말하는 AI 관련된 중국이 이제 보여주기 싫어하는 그런 걸 일부러 저희랑 다 보여줘가지고 한 3박 4일 동안 다 봤습니다. 화웨이 연구단지만 다 봤는데 그것만 놀랐어요. 진짜 뭐 제가 경제를 하는 사람은 아니고 기술하는 사람은 아닌데 실제 가서 현장을 보니까 우리가 알던 중국이 아니고 특히 첨단 기술 분야는 여러분 다 아시고 있는 것처럼 이 벌써 중국은 미국을 벌써 앞서가는 분야도 이제 많이 있고 상장 부분에서 이제 버금가는 이런 정도가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사람은 전기차나 배터리나 뭐 이런 태양광이라든가 뭐 이런 드론이라든가 이런 걸 넘어서 공식적으로 우리 이제 뭐 세계 뭐 정보재단 이런 데서 이제 최근에 바뀐 거 보게 되면 세계 10대 핵심 전략 분야에서 7개 분야에서 중국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지금 상황까지 왔으니까 미국이 지금 지금 굉장히 지금 급한 거죠. 그래서 과거에 등서병이 조광영에 당신이 자라 성장하고 있는 그런 빛을 좀 가리면서 조용하게 이제 좀 이렇게 불기해라 그런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조용하기가 아니고 시끄럽게 공세적으로 이제 미국에 도전하고 전 세계를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좀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시진핑 3기 이후에 결국 이제 세계 지역이 아니라 세계 패권까지 노리는 중국의 이런 목표와 이에 대응하는 미국의 그런 생각을 어떻게 우리가 알릴 것인지 양의 목표를 보게 되면 중국은 하얀 캐치프레이즈가 이미 있지 않습니까? 중국 차이나 드림인데 이제 공식 명칭으로는 중화민족의 이제 위대한 꿈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하고, 미국은 이제 트럼프 정부이기 때부터 마가라 해가지고 다시 이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고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데, 중국 국문에 나온 배경은 제가 잘 알 수 있죠. 왜냐하면 1840년 아프간 전쟁 이후에 거의 모든 근대 전쟁에서 중국이 이제 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역사 외교사에서는 그 당시 기간을 아시아의 유럽의 아시아의 병자, 유럽의 병자는 터키였고 오스만 제국이었고 아시아의 병자는 이제 중국이었는데, 이걸 이제 드디어 이제 최근 한 수십 년 사이 극복을 해가지고 이제 미국에 이어서 2인자로 왔고 경원태에서는 경제적으로 1인자가 될 수 있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이 중국몽이 자기네 생각으로는 2049년 이전에 다성됐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49년이라는 이제 중국 공산당 100주년이 되는 그런 거겠죠. 미국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근데 그걸 내가 트럼프가 해야겠다. 그래서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두 나라의 목표가 아주 여실하게 드러낸 게 이번 9월 3일 중국 전승제장 이 시진핑의 연설과 또 바로 그 2주 후에 유엔에서 했던 이제 트럼프 연설이 너무 대조적이죠. 시진핑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제 세계 질서가 더 가혹화돼야 되고 패권 방지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자주의를 강조하면서 마치 미국이 또 유럽이 하는 얘기를 시진핑이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거꾸로 이제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얘기하고 유엔은 필요 없고 지난 수세기는 완전히 미국을 착취했고 완전히 미국이 고립주의적으로 나가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195의 유엔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지금 이게 어느 기도자 하는 말이 과연 이게 과거 내가 듣던 얘기든가는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이게 역전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그 한마디로 이게 트럼프의 지난 4월이 관세 전쟁을 일으킬 때 한 표현, 오늘이 바로 리버레이션 데이다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에 자기 전임자들이 잘못했던 이런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의해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혜택만 주고 착취를 당하는 그런 시대에서 해방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국은 이제 리버레이션을 했는데 이게 과연 이제 맞는 선언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많은 거죠. 지금 어떤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네 번째 이 패권전의 성격은 거의 대부분 얘기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굉장히 오래된 장기전이다. 그래서 원래 중국몽이라는 말을 썼던 저자가 있는데 시진핑이가 쓰기 전에 먼저 쓴 그런 이제 불이 출신 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100년 전쟁이라고 얘기했어요. 센츄리, 센츄리라고 해서 100년 전쟁 얘기를 했는데 세계적인 전쟁이라고 얘기했는데 바이든의 경우는 최소한 10년 가까이라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기간도 기간이지만 아까 전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단순히 관세로만 끝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관세에서 이제 무역으로 트럼프 라운드라는 말이 이제 라운드라는 거는 이게 아니 시장만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사나이처럼 계속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기해 이제 이번에 우리 이제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 뭐가 나와 아이템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수십만 아이템. 과거에 하나의 FTA, WTO 다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아이템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었어요. 트럼프는 다 무시해버리고 그 수십만 수백 개 아이템을 다 잘라가지고 그걸 다 사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래 외교 또 트랜잭셔널리즘이라는 걸 주의하는 건데 그런 상황이니까 전 세계 힘들죠. 과거에 이제 그 법에 의해서 나중에 싸우게 되면 WTO가 싸우면 되는 거고.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러한 통상 분야, 관세 분야뿐만 아니라 이제 군사 분야가 제일 중요해졌고, 그 다음에 또 첨단 기술이 사실은 더 중요해지고, 당장 우리 제주도를 포함한 한국은 공급망이 이어난 문제가 생겼거든요. 미국은 자꾸 이제 이거를 중국은 중국대로 봉쇄시켜가지고 이제 서방만을 접근 못하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동맹 우방국들한테는 미국 수도의 공급망이 가담하는 얘기를 하게 되고 상당히 우리는 도저히 그런 존재에 가 있는데 그렇다고 중국이랑 따라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특히 뭐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완전히 지금 이거는 진짜 패권 전쟁입니다. 기술 패권 전쟁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양국이 이제 이연화되는 그런 과정이 많은데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결국 미국은 얼마 전까지 GDP 한 42% 정도를 차지했다가 지금 한 24%, 4%에서 안 되는 정도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은 중속 성장이라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거의 지금 뭐 예를 들면 군함 건조 능력을 예를 든다면 미국의 군함 건조 능력보다 232배가 더 많아요. 중국.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에서 길게 봐가지고 앞으로 이제 해군이 싸우게 되면은 지적으로는 미국이 우세할 수가 있고 한국의 수는 더 많은데. 그러나 이제 그 잠재력이 만약에 더 앞으로 더 오래 간다면 현실되면 결국 앞으로 해상교통로는 제주도 가는 마레가를 포함해서 대만해를 통해서 제주역으로는 이런 해상교통로는 완전히 중국 함정, 중국 군함이 지배해버리는 그런 해상으로 되어버리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서로서 신경 쓰이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미국에가 한 20가지의 그런 구체적인 우려사항을 적시했는데 결국은 이제 등소통이 말고 한 것이 이제는 과거는 방편되면 지금 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누가 이길까? 이 대신에 궁금한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 격돌의 경우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만 결국 뭐 단기적으로는 뭐 미국이 이긴다, 중국이 이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서로 진다는 얘기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또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 결국 이건 길게 가는 장기 소모적이 될 수가 있다고 보는데 결국 이때 이제 결국 이 사람들이 혼자서 힘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합종연맹을 가지고
중국은 중국대로 세력을 규합하고 미국은 미국대로 이제 규합을 하는데 조금 미국의 과거의 차이는 뭐냐면 동맹과 같이 간다는 그런 주의였다면 지금은 동맹하고도 이상계를 두들겨 봐가지고 따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한국이 힘들고 일본이 힘들고 미국이 힘들고 심지어 이제 동남아의 나라까지 힘들어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상대로 해서 가장 동맹이 뭉쳐야 될 시점에 거꾸로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는 동맹과 싸우면서 그러나 또 중국이랑 싸울 때는 자기네 편에 배팅하지 않으면 혼난다. 우리 이길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미국의 동맹이나 국가국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곧 저희 한중 정상회담을 할 겁니다만 우리가 12년 전 2013년에는 미국이랑 한번 둘이서 전 세계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 태평양, 인도태평양을 둘이서 잘 분할해가지고 세력을 좀 나눠서 잘 우리 한번 관리하자. 그래서 한 얘기가 태평양은 넓고 깊다. 우리 두 나라가 싸우지 않고 얼마든지 다 이렇게 같이 거기서 헤엄치고 즐길 수 있다는 얘기를 얘기했는데 그때는 태평양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딱 10년 후에 그 당시 바이든 대통령한테 한 얘기는 세계는 중국과 미국 두 나라가 사이에 충분히 넓다. 세계를 밝혔어요. 10년 사이에 중국의 힘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목표로 하는 것은 태평양이나 인도태평양이 아니에요. 전 세계고 우주에 사이버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커버리다 보니까 중국의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을 이제는 군사 안보도 중요하고 경제 안보도 중요하고 사이버 안보도 중요하고 우주 안보도 중요하고 특히 첨단 기술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밀리게 되면 미국은 완전히 이제 쇠락하는 이중국가로 전락한다 이런 이제 위험성이 있고 바이든 때와 다른 거는 트럼프는 그나마 이념이라든가 가치를 별 중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기만 두들겨서 이르게 되면은 적과도 혼잡을 수 있고 김정은하고도 러브레터를 이제 뭐 수없이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저희가 신경을 쓰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러한 전쟁의 끝이 만약에 이제 혹시라도 두 가지가 위험한 것이 대만을 둘러싼 실제 무력 충돌을 전제하고 오느냐가 제가 이제 외교하는 사람들 제일 신경 쓰는 것이고 또 경제하시는 분들은 지금 관세 전쟁, 공급망 경 전쟁, 첨단 기술 전쟁도 이제 괴로운데 만에 하나 옛날에 일본을 한번 크게 플라자하게 해가지고 이제 했던 것처럼 금융 전쟁으로 나가게 되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무역이나 이런 공급망 가지고 하는 그 이상의 훨씬 더 큰 충격이기 때문에 이제 혹시라도 이제 마지막 카드를 갖고 있는 거를 중국이 흔들 것이냐 아닐 것이냐 아니면 미국이 또 이제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관심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이 파편화된 국제질서라고 그랬는데 그 파편화된 여러 조각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조각은 미국과 중심으로 중국을 갈라는 이 단층선입니다. 그래서 이 지정학적 분열이 이렇게 신문에서 보는 것처럼 공급망의 분절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 미국 측 공급망, 중국 측 공급망 하는 그런 얘기가 바로 이제 이런 지정학적 분절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그 이전 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이 글로벌 밸류체인이라 해가지고 가치사슬이라 해가지고 모든 나라가 이제 비교 우위에 따라가지고 조금씩 다 기여하게 되면 굳이 뭐 중국에서 만들었건 인도에서 만들었건 한국에서 만들었건 뭐 베트남에 만들었건 관계없이 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윈윈의 그런 모델에서 이제는 그게 점점 힘들어져가지고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우리 여러 주들 중에서 얘기하는 우리 특히 경제인들이 많이 말씀드리는 게 이제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은 리스크가 있으니까 다변화해 주세요.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요즘 지난 2, 3년간의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그 관세무역 우리 신문에 나는 거 보게 되면 당장 뭐 지금 중국은 시털이 가지고 이제 위협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뭐 대두 미국에서 안 사고 이제 브라질에서 사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가 아파하는 아킬레스건은 다 잡아가지고 하는데 아니 히스토리를 뭐 미국만 겨냥한다면 모르는데 이거를 일률적으로만 하게 되면 당장 저희는 그 히스토리 의존율이 뭐 이제
분야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 최대 한 80%까지도 중국에서 지금 수입을 하고 있는데 참 저희한테 이제 영향을 있잖아요. 우리 2년 전에도 요소수 때문에 뭐 지금 굉장히 난리쳤는데 요소수 차원이 아니라 당장 우리가 보이는 뭐 자동차 하면 수없이 많은 그런 중요한 제품에 가장 재미보는 그런 제품에 이제 올려가는 우리가 이제 이게 차단이 된다면은 우리가 지금 그 사실 좀 잘 준비가 히토에 대해서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미국, 일본, 호주, 영국 이런 나라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약간 좀 준비가 좀 덜 돼 있는 측면인데 그럼 한 번 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올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은 이런 이제 그 미국과 중국 싸움에서 우리가 이제 과거처럼 세월은 아닌데 거의 이제 돌고래 정도 수까지 맞고 그 이상이라고도 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만 워낙 이제 양쪽에서 세게 나오다 보니까 우리처럼 미국과 굉장히 가까운 동맹으로 이제 완전히 구조적으로 얽혀 있고 중국이랑은 또 외교를 잘해가지고 관계 중에 가장 큰 관계가 우리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 그러는데 저희는 이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고 해가지고 중국과 러시아 다음으로 가장 가까운 관계예요. 주로 경제 분야가 제일 많은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외교를 잘해가지고 그렇게 가까운 관계를 만들어놨는데 둘이 싸우니까 과거 같은 윈윈의 그런 게임이 아니고 이제 일종의 제로섬의 게임이 되고 거기서 튀어나오는 유탄에 우리가 이제 맞아가지고 피를 흘릴 수가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국제 질서를 보는 게 남의 일이 아니고 이제 내 일이 된다 왜 항상 우리 그 과거에 저희가 이제 사드는 당연히 우리가 사실 다 협의라고 항상 봅니다만 사드를 이제 북한의 위협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건데 노동미사일이 우리가 강화할 수 없는 노동미사일을 띄워버리게 되니까 강화할 수 있는 유일하게 사드밖에 없어. 당연히 주한미군과 우리로서 뭐 해야 되게 했는데 한한령으로 하고 이제 아니 완전히 이제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식의 이제 그 법원이 하게 되니까 제기도 영향을 미치죠. 우리 뭐 거기서 이제 경영하는 뭐 롯데를 포함해서 많은 이런 기업들이 상당한 손실을 받고 특히 이제 우리 문화산업 쪽은 상당히 영향을 받고 그랬는데 근데 그러한 카드를 중국은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 왜? 경제적으로 이제 우리는 여러 분야에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중국이 핵심이라고 하는 코인트레스트라고 하는 그런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선을 넘어서거나 근접을 하게 되면 중국은 거의 예외 없이 전랑외교가 여기서 요새 들습니다만 그런 이제 보복 외교 중에서 강압을 하는 외교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지금 히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항상 사이클처럼 좋을 땐 좋지만 관계가 나빠지게 되면 그것이 우리와 양자관계든 미국과 양자관계 빚어지는 유탄 관계든 간에 그 피해를 우리가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게 특히 지금 우리가 첨단 기술이라든가 이런 이제 말을 일반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한 기술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핵심이 신흥 기술, 그게 ETS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분야인데 반도체나 AI나 양자나 이제 로봇이나 바이오 이런 분야인데 우리가 한참 앞서가고 중국은 우리를 따라오고 이제 뭐 베끼기 됐는데 이번에 뭐 제가 상하이랑 이제 현주 가서 보니까 이제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제가 같이 갔던 그룹에 뭐 우리 모든 대기업의 다 사장님들, CEO, 기술총책임자, 뭐 각 연구소의 이상의 사장님 다 같이 갔는데 뭐 입이 딱 벌어졌어요. 왜냐? 놀라서. 왜냐면은 보니까 이게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게 중국이 아니고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한국을 앞서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과연 중국 시장에서 뭘 가지고 팔아서 먹고 살까 하는 그런 이제 걱정이 들고 장기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서바이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들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핵심 기술 AI 분야 관련해서 지금은 이제 모든 핵심 메이저 이제 액터들이 이제 거의 사활을 건 그런 이제 경쟁인데 제가 이제 군사 분야의 AI, 이제 대부분 이제 우리 민간 분야의 AI인데 아니면은 저는 군사 분야의 AI에 대한 이제 글로벌 위원회 이제 의장으로서 거의 이제 지난 2년 동안 이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규범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이걸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이 AI 분야에서 앞으로 이걸 주도하는 나라가 세계에서를 주도한다 하는 게 하나의 이제 공통적인 인식이에요. 사실 이 말은 푸틴이 했는데 행동으로 제일 먼저 옮긴 거는 바로 이 시진핑이 한 겁니다. 그리고 시진핑이 이제 그 2017년에 한 이후에 8년 후에 트럼프가 이번에 이제 아메리카 AI 플랜을 발표했는데 중국 목표가 분명히 이미 로드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2020년까지는 축적이고 금년까지는 미국을 돌파하는 것이고 앞으로 5년 후에는 미국을 넘어가지고 글로벌을 선도하겠다는 목표가 나와 있는데 옛날에 우리 미국이 아폴로 우주선 쏠 때 그런 국가 사업으로 민간이 다 합쳐가지고 했던 것처럼 시진핑 주도와의 공산당이 주도하면서 모든 민간이 다 뭉쳐가지고 심지어 대학의 용서까지 합쳐가지고는 민간 총력전으로 해가지고는 그런데 이게 과상이 아니고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첨단 기술에 관해서는 이 과학기술 불기에 관해서는 미국이 가지고 이런 정도로 해서 이길 수 있을까? 1년에 배출하는 이공계 이런 IT, AI 인재만 중국이 미국의 수십 배, 수백 배인데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은 더 이상 비교 안 할 정도로 좋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 걱정이 되고 바로 이제 2년 전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딥시크가 이제 챗GPT에 해당되는 그런 모델을 냈을 때 전 세계가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기술하는 분들은 이게 기술 분야에서의 이게 스푸트닝 모먼트다. 러시아가 옛날에 소련이 옛날 이게 우주선을 쏴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러시아한테 소련한테 질문해가지고 그때 놀라는 그 상황을 이제 스푸트닝 모먼트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첨단 기술도 이제는 중국한테 지겠구나 하는 건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벌써 뭐 5G가 곧 6G를 만든다는 그런 얘기부터 그리고 뭐 지금 반도체 자금률이 지금 현재 거의 30% 뭐 40%까지 올라간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저희 뭐 대기업들도 이제 얼마나 오래 이제 그렇게 앞서갈 수 있는지 초격차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을지는 굉장히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러한 게 앞으로 AI 시대에서 양자 시대로 가고 양자 시대가 거의 동시에 로봇 시대로 가고 이미 벌써 이제 저희같이 군사 쪽 AI라는 사람은 상당히 모든 게 유무인화 협업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요. 거의 모든 무기가 이제는 이제 유무인화. 더 지나면 이제 무기는 무기가 될 겁니다. 자율주행 그런 자동차처럼. 그래서 앞으로 한 10년, 15년 지나면 미국의 군사력이 한 3분의 1 정도가 이러한 로봇 기반 무인 기술 체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변화죠. 그리고 이러한 것이 바로 제일 가장 가까운 데가 대만 해협인데 대만 해협에서 위기가 나게 되면 전쟁이 드론 전쟁으로 바뀝니다. AI 기반 드론 전쟁.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이번에 많이 쓴 게 한 드론은 한 수백 대, 많이는 뭐 1000개 가까운 게 들어갔습니다만은 지금 대만해협에서 드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아예 하늘이 새까맣습니다. 드론. 이미 명칭도 나와 있어요. 헬스케이프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헬스케이프 명칭을 붙여가지고 드론 전쟁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게 다 나와 있고 시뮬레이션 벌써 수없이 많이 했고 거기에 대항해서 중국은 세계 최대 드론 제작 국가인 중국이 드론에 대해서 이제 하는 이제 전략도 군사 전략도 세워놨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 모든 지역과 세계 전략에서의 그 마지막 그래서 안 되겠지만 마지막 군사 전쟁이 오게 될 경우에 대비한 모든 이제 그걸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각자가 이제 자기의 세력을 기업하고 합종 연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중국은 이제 브릭스를 다 연합화해가지고 G7을 넘어서려고 하고 글로벌 사우스를 연기해서 수적으로는 유엔 총회에서 벌써 이 미국이 감당하기 어렵게 됐어요. 왜냐하면 투표를 해보니까 중국과 러시아를 지지하는 세력도 많이 나와요. 과거 바이든 정부 때까지만 해도 좀 반대했고 그것이 이제 그런 것이 오래 수십 년을 유지해왔던 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침공자고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올해 거꾸로 이걸 역전이 되어버렸어요. 이건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규범 기반 질서가 무너지는 그런 하나의 이제 상황이 와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떤 그 요소들이 6번입니다만 미중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데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 트럼프 위기에 와가지고 트럼프가 뭐 가볍게 얘기할 때는 뭐 이제 노벨상 얘기도 겸사상 얘기도 합니다만 결국은 이 트럼프 한 정부에 끝나는 거로 해서 4년만 잘 버티면 끝나는 상황이라면 좋은데 미국이라는 사회가 너무 바뀌어서 트럼피즘이 이제 트럼프 이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다음 주자가 또 공화당이 되면 그럴 가능성이 꽤 있어요. 다만 최근 이제 여론조사 결과는 거의 대한 반감도 많기 때문에 다시 또 민주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미국의 국내 정치가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이런 미중 전 경제, 패권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우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중국의 경우는 굉장히 이제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커다란 논쟁인데 이게 중국의 문제냐, 시진핑의 문제냐, 아니면 시진핑의 문제냐, 시진핑 뒤에 있는 공산당의 문제냐, 아니면 군부의 문제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하여튼 이 모든 것은 현재에서는 시진핑 상비 들어서 더 악화되고 있고 특히 공산당 주도의 국가라는 것 중에서 굉장히 이제 미국에서는 굉장히 이거를 아주 아예 중국이라고 하지 않고 중국 공산당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시진핑이 2027년에 4기 연임하게 되면 그럼 최소 20년을 간다는 얘기니까 20년이면 이제 마오쩌둥 등서평 다음으로 가장 길게 하는 이런 지도자고 푸틴이 이제 좀 다가가는 거고 김일성과 김정은에 근접해가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주변에 벌써 수십 년을 집권하는 이런 스트롱맨들이 러시아, 김정은, 그 다음에 이제 시진핑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나라들이 핵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불안해지는 그런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결국은 이제 미중국의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군사력이 이제 이런 뭐 들어온 사원의 문제는 이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핵무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무기가 거의 지금 미국, 러시아 다음에 3번째 순위긴 합니다만 과거에 한 350, 400개 정도였다면 지금 이제 1000개 수준으로 올라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미국이 우리한테 주는 그 확장 억제력의 효과가 러시아와 중국이 갖고 있는 핵무기로 인해서 또 앞으로는 북한이 이제 곧 한 뭐 100개 정도 수준으로 못 올라갈 텐데 핵무기가 그러고 해서 상승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서울을 위해서 제도를 위해서 여사한 경우에 유사한 경우 유사시에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것이 반드시 보장되지는 않는다. 이런 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중국이 얼마나 빨리 성장할 것이냐. 과거처럼 7, 8% 뭐 이런 고속성장에서 지금 중속으로 왔는데 다시 만약에 좀 더 빠른 속도로 가게 되면 그러면 정말 세계 대표를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이렇게 갈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고 특히 이제 우리가 그나마 그중에 희망하는 거는 현재 이제 한 4년 전에 한 12,000불 정도로 일어난 국민소득이 왔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2만 불대로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은 뭐 2만 원씩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그 인구에 곱하기 그 일당 소득하게 되면 이거는 뭐 미국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정도가 되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눈여겨 봐준다는 얘기고 이제 이런 군사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우리가 이제 북중러 협력이라고 우리가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히 상징적인 것을 차원만은 아니다.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제는 중러 간에 북러 간에 법으로 인해서 사실상 자동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러시아가 또 러시아 문제에 북한이 자동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식으로 의무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남북한 간에 어떤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이유가 뭐든지 간에 북한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러시아는 참전할 가능성이 아주 높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만약에 대만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생기냐에 따라서 대만의 핵가 연결돼가지고 대만을 돕기 위해서 러시아는 또 우크라이나에서 장난을 칠 수가 있고 유럽에 장난을 칠 수가 있고 또 중동에 장난을 칠 수가 있고 북한도 장난을 칠 수가 있고 이게 2중 3중의 전선이 형성될 수가 있고
사실 이게 어떤 나토 사무총장이라든가 EU 지도자들은 이런 문제까지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다 이제 우리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미 벌써 이런 미중 간의 어려움 때는 사드에 이제 영향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말 2주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2의 사드라고도 하는데, 그 하나오션이 이제 저희 마스가 불안에 따라가지고 미국이 관세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데, 트럼프 수도가 가장 아쉬워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 비해서 열등한 위치에 있는 그 선박 조선 능력인데 특히 군함 이쪽이란 말이에요. 하나오션이 제일 현대랑 더불어 제일 잘하니까 하나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필라델피아에 이제 하나오션의 그 자회사를 만들었고 또 5개나 만들었는데 중국이 그걸 5개를 제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을 제재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 대해서 이제 제재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이게 하나오션은 과거에 롯데가 그렇게 많이 피해를 보고 우리 문화예술가 피해를 받고 제주도도 많이 피해를 받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우리 대기업이 이렇게 하나 상징적으로 타겟이 되어버렸는데 앞으로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은 만약에 어떤 한국 기업이 그것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간에 미국 편에 서가지고 또 이렇게 자기네 앞으로 대군령에 해를 끼치거나 핵심이 이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 나라가 그런 상황이 될 경우에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하나의 경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우리가 동맹과 전략적 동반자 사이에서 이런 이제 운신의 폭이 이제 좀 적어지고 있는데 그러나 하여튼 우리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제 우리 신정부 들어가지고 다행히 이제 그 이번에 미국 갔을 때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그런 그냥 오랫동안의 패턴을 더 이상 유지하기는 어렵다. 이제 신정부에서도 미국을 더 중시하는 그런 이제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연설을 통해서 이제 했는데 조금 더 그 이후에 나오는 상황은 약간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러한 그 이제 미국과 중국과 양자 사이에서 이제 우리의 그런 좌표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외교 정책, 경제 정책이 되어버렸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게 되고요. 그래서 비록 이제 여론은 뭐 압도적으로 이제 중국을 70% 정도 위협으로 보는 그런 것은 아직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러한 그 한중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그래야지만 앞으로 이 구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변화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앞으로 들어서 관련된 것들이 이게 이제 뭐 북한 문제도 있고 또 우리 계속 이제 중국에 진출하시는 분들 투자 문제 또 거기서 수출하시는 분들 문제도 있고 대만 문제도 있고 이제 이런 북중로 협력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장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한 하나의 시금석이 바로 이번 주에 있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어느 정도 이제 일종의 잠정적인 뭐 좀 전술적 합의라고 그럴까요? 그런 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 바이든이 이제 2년 전에 그 시진핑을 했던 것처럼 좀 더 약간 좀 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근데 아마도 여기까지 해서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분위기는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전망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10분 정도 또 남았는데 결국은 이제 지금 이러한 말씀을 이제 들으시게 되면 이게 우리 경제의 안보적인 측면에서 무지하게 중요하지만 우리를 포함해서 미국 및 중국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나라들, 그것이 유럽이든 뭐 호주든 일본이든 또 동남아 아시안 국가들이건 뭐 캐나다든 간에 아니면 인도든 간에 전부 다 이제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다 이제 자기 스타일의 생존 방정식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인도 총리 모디 총리는 그것을 옛날에 비동맹이라고 했는데 지금 인도 정책은 다동맹이다. 다동맹. 많은 단체 다동맹. 멀티 얼라이먼트. 그래서 미국하고도 가깝고 중국하고도 가깝고 러시아하고도 가깝고 그다음에
제일 가까운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로 가깝고 한국하고도 가깝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북한하고도 가까울 수 있고 이런 생각인데 그걸 하는데 이제 워낙 트럼프의 압력이 강하니까 조금 더 이제 에너지 수입은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거는 좀 줄이는 시행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인도 같은 그런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미국의 동맹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가장 큰 우리의 이제 중심을 잡는 하나의 방향은 뭐냐면 비록 지금의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의 미국과는 다르고 과거의 대통령과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우리 이해가 충돌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0년대 동맹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도 서로 이해가 맞는 분야를 좀 늘려가지고 예를 들면 조선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뭐 AI라든가 뭐 바이오라든가 뭐 특히 뭐 우주 또 원전 뭐 에너지 이런 분야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분야는 이제 미국이 우리 원하는 분야고 서로 이제 윈윈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번 관세 협상이 이제 끝나고 타결될 때 이 중에 일부는 또 같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걸 넘어서 더 크게 이제 패키지로 더 크게 한번 판을 벌여서 과거 정부 다 그렇게 했어요. 사실은 크게 판을 미리 첫 번째 정상회담에서 큰 판을 짜서 그 판을 이행하는 단계로 항상 왔는데 트럼프는 그걸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 쪼개서 이제 협상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안 되니까요. 근데 사실은 이제 앞으로 그런 방향 나가면 좋겠죠. 근데 이런 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또 한미일 협력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하나의 기본 이제 가락이 되면은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각자 도생하고 합동연맹하고 모두가 자기네 이해를 따지는 그런 이제 국제 질서에서는 이제는 진짜 이 힘, 우리가 이제 우리 자강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자주랑은 좀 자강은 다른데요. 자주는 조금 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 의미하면 자강이라는 것은 동맹을 유지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힘을 키우자는 얘기인데 모두 측면에서 군사 측면, 경제 측면, 뭐 기술 측면 이 세 가지 측면에서 키우자는 이게 자강인데 이거를 과거 때보다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인도가 버틸 수 있는 것은 전 세계에서 트럼프의 관세 전쟁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 나라가 다 결국은 다 대학강에 가가지고 영어로 하게 되면 중국말로 하면 포토라 가지고 좋아이면서 이렇게 하는 식이 되어버렸는데 딱 두 나라가 버텼잖아요. 중국은 단 한 번도 미국이 안 보냈어요. 전부 다 스톡홀름, 제네바, 런던. 아니 너희 들어와. 내가 왜 들어가냐? 아니 너 베이징 이렇게 보니까 결국 미국이 다 제3국가 샜단 말이에요. 또 이번에도 와 또 우리 경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중국이에요. 강하니까. 인도는 물론 가긴 했어요. 가긴 했지만 그 인도가 전화를 네버랜드 안 받을 정도로 결국은 미국은 인도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 왜? 중국을 견제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인도고 또 이제 러시아를 견제는 아니지만 이제 러시아 문제에 있으면서 인도가 필요하고 글로벌 사우스를 또 하는데도 인도가 필요하니까 결국은 달려야 되거든요. 그걸 알아요. 인도가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강하게 나오는데 이제 우리 한국이나 일본은 좀 그렇게 나가기에는 쉽지 않은 이런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자강을 동맹물장에 키워되고 그다음에 역시 이제 제가 하는 그 국제연대 외교 분야가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과거처럼 이렇게 어떤 그 단국화나 양극화 시대가 이렇게 갈라지는 시대에서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진짜 우리랑 뜻이 맞는 나라들이랑 자꾸 뭐 3자가 되든 4자가 되든 뭐 5자가 되든 10자가 되든 아니면 G7에 들어가서 G7 플러스 우리가 뭐 A시 되든 G9이 되든지 간에 연대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왜냐면 우리가 보험을 과거에는 뭐 이제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만 들어오면 되지만 이제는 보험 하나 가지고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보험을 2개, 3개, 심지어 뭐 5개 들어야 돼요. 이 UAE라는 중동의 우리 우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굉장히 가깝고 원전이 지원자가 중동 국가인데 UAE는 웬만한 그 소규모 이 그룹에 다 들어가 있어요. 미국 쪽 그룹, 유럽 쪽 그룹, 우리 쪽 그룹, 또 뭐 중국 쪽 그룹 다 들어가 있어요. 브릭스에도 들어가 있어요.
생존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하고 비율비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다시 또 완전히 친미동맹이 되어버렸어요. 왜? 중국이 위협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나라가 새로운 국제 질서화에서 지각판이 이제 크게 움직이다 보니까 결국 내가 자칫 판단 잘못하게 되면 나도 죽고 우리나라도 죽고 앞으로는 영원히 이제 이런 열등거로 밀린다는 그런 이제 절박감을 이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를 잘 염두에 두면서 동맹 관계도 관리를 해야 되고 한중 관계도 어렵지만은 이제 원칙과 자존을 지키면서 공존의 영역을 넓혀가야 된다. 이해관계가 이제 완전 문 넓히고 리스크를 좀 줄이면서 이제 좀 그나마 어렵지만 기회를 좀 내려가는 그런 게 이제 필요하다. 이번 시진핑 주석의 방안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거기에 대한 답방으로 우리가 또 이제 내년에 비교적 빠른 시기에 또 답방을 할 텐데 이런 것이 이제 잘 되면은 이제 좋을 것 같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결국 트럼프도 또 중국 간다 그러니까 남들이 갈 때 같이 가면 좋아요. 그러면 서로 이렇게 왜 미국을 안 가는데 너희가 가느냐 이런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좋고 북한에 대한 메시지로도 좋습니다. 우리가 가는 것이. 그러면 이제 북한으로만 중국이 가까운 게 아니라 한국도 굉장히 가깝다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예상되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이제 이런 경제적으로는 공급망 분리, 히스토리같이 이제 이런 자원의 전략물자 공급망 분리라든가 또 기술 분야에서 수통제라니까 또 기술 분야에서의 공급망 분리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공급망 리스크를 잘 관리하면서 우리가 이제 다변화할 분야는 다변화하고 또 좀 대중의존도 또 경제적인 대미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줄이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조금 더 좀 우리가 길게 볼 필요가 있다. 지금 당장 중국에서 돈을 버는 분이 이제 많이 있고 또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우리 관광객이 지금 1,500만 세보다는 좀 줄었습니다만 다시 회복이 되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계속 중국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제 미국 사람들 많이 오게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도 오히려 우리는 여러 나라와 또 이제 이런 관계를 강화해서 이런 다변하는 것이 상당히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좋고 이런 비즈니스 면에서 당연히 도움이 된다. 또 외교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런 되고요. 제가 이제 어제 우리 양 회장님이랑 이제 잠깐 얘기 나눠 들었는데 제주도에 제 최대 상품이 반도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지금 우리 반도체가 중심이 된 이 AI 시대에 이 첨단 기술을 앞서가는 데 있어서 이게 지금 미중 경제의 핵심이고 앞으로 최소 10년에서 20년은 이제 AI AI 전쟁이 될 텐데 우리 제주도도 이런 세계적인 흐름에서 이제 흐름에 동참했으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우리가 경제가 잘 된다면 우리도 G7 플러스에 들어갈 겁니다. G7 플러스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지금 조금 경제가 그렇게까지는 안 됩니다만 그렇게 되게 되면 아마 이제 좀 더 미중 간의 교량 역할도 하고 또 이렇게 좀 잘 못 사는 글로벌 사우스를 뛰어내는 역할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 지금보다는 더 이제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런 미중 정상회담이나 이런 한중 정상회담 별도로 이 에이펙 정상회담 같이 이제 이 지역주의 회담 메가 FTA는 아닙니다만 이런 지역 협력을 우리가 주도하려면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에이펙은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기여를 했는데 창설을 제가 이제 호주랑 같이 둘이서 주도해서 이제 만들었고요. 그래가지고 아시아를 설득하고 미국 설득해가지고 이제 설득해서 89년에 이제 장갑법으로 시작해서 3년, 4년 후에 정상회담으로 미국이 이제 주도했는데 벌써 그것이 이제 36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세계화가 퇴주하면서 그나마 이런 에이펙이 있고 또 RCEP, RCEP라는 또 메가 FTA가 있고 또 이제 일본이 많이 관여하고 있는 CPTPP가 있고 이런 것이 그나마
WTO가 이제 부재한 상황에서 이런 우리의 국익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지역주의, 지역 협력의 하나의 좋은 메커니즘이다. 그래서 이런 에이펙 프로세스를 우리가 이번에 경제에서 주도한다는 것은 벌써 이제 첫 번째 아니고 이제 우리가 강요에는 여러 번 했습니다만 이런 걸 주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잘하는 그런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난세에 이런 그 국력을 키우고 특히 이제 경제적으로도 앞으로 그 G7을 이제 지향하는 그런 나라가 되려면 그러면 이제 정부 힘만 가지면 안 됩니다. 이제는 결국은 중국이 이번에 하는 것처럼 보면 주도는 공산당이 하는데 총력전이에요. 완전 민관. 그리고 뭐 일사분란하게 이제 하는데 우리의 뭐 대안 모델이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 한국을 포함한 이제 소방과의 장점은 이런 창의력과 이노베이션 또 우리 또 유사한 가치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과 또 전문가 집단 또 이제는 우리 군사 분야 군까지 포함해서 또 지역 이제 우리 자치단체를 포함해서 이제 모든 역량이 통합적으로 뭉치게 되면 그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게 이제 오늘 이제 여기 나와 계신 우리 여러 이제 상공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또 이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너무 어려운 주제를 길게 얘기해서 이게 뭐 막 돌아갔을 때 다 머릿속에서 다 이제 잊혀질 수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제 국제 정세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생존의 문제고 내 밥상의 문제고 우리나라 안 보여가는 문제인데, 과거처럼 이제 분절화된 것이 아니고 다 연결이 돼 있다. 더 이상 대안의 불은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다시 타는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에서 보복을 하게 되면 히트를 통해서 우리한테 오고, 트럼프가 관세를 매기게 되면 당장 우리나라 자동차부터 뭐 모든 것이 다 영향을 받고, 중국이 한번 또 보복을 하게 되면 우리 제주도 관광객을 포함해서 수없이 많은 이런 국민과 기도 영향을 받고, 이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교도 잘해서 그런 걸 예방하고 또 이제 군사적으로 잘 대비해서 그런 뭐 이제 서해에서의 그런 문제가 더 확대되지 않도록 하고, 대만에 대해서 이중원의 전쟁이 안 나도록 하고, 북한의 또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이런 것이 다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인데, 이 지정학적 리스크와 지정학적 리스크를 우리 정부가 또 앞으로 이제 계속되는 우리 정부들이 국익이라는 점에서 잘 해야지만 지금 이제 G7 바로 목전에 놔두고 조금 우리가 경제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다시 이제 G7 플러스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방향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이제 경제인 여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이런 이제 강연을 마치고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제 종류에 관계없이 질문해 주시면 경제든 뭐든 뭐 어떤 면든 제가 아는 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